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우리 서해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한 것이 근거가 없다라는 국방부와 해경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과적으로 마땅한 근거 없이 월북자로 몰아붙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왜 문재인 정부에선 우리 공무원을 월북 딱지를 붙였던 걸까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걸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왜 월북자로 몰아야만 했던 것일까라는 의문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우리 서해 공무원에게 붙었던 월북 딱지. 지난 2년간 유가족들은 괴로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조사 결과 이 월북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월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월북 딱지를 규정했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오늘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당시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그 의혹 파헤쳐보겠습니다.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개입. 동아일보 이면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군이 청와대의 지침받아 입장을 변경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당시에 월북으로 결론을 냈던 그 발표, 그 입장 변경, 청와대의 지침 이후에 군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월북 결론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이야기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을 마땅한 근거 없이 월북으로 규정했던 걸까요? 왜 청와대는 이런 입김을 냈던 걸까? 의문이 제기됩니다. 시신소각 만행이라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강도 높은 우리 군의 비판 성명 3일 뒤 소각으로 추정된다라는 군의 입장 변화도 다시 살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청와대에서 함구령이 내려왔다라는 증언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청와대의 구체적인 누가 어느 선이 어느 정도로 개입을 했느냐도 규명돼야 하고, 두 번째는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게 붙잡히고 피살되기 전까지 6시간 생존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서면 보고도 받았는데 왜 우리 군이,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도 규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연쇄.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 어떤 연쇄? 함께 보시죠. 풍계리 3번 이어 4번 갱도도 움직임 보인다. 북한이 연쇄 핵실험 하나라는 관측 기사 나왔습니다. CSIS 4번 갱도에서 건설활동 포착된다. 지금 계속 군불대기, 북한은 핵실험을 전제하고 군불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이 가까웠다. 피부로 느껴집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한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규제 필요성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백현동. 대장동 못지않게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건 바로 백현동 의혹이었죠. 경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8월 전당대회 가는 길에 백현동 고개가 상당히 큰 고개일 것이다 라는 경향신문의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출마 변수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비이재명계에서는 방탄 출마다라는 얘기까지 서슴없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체질. 한국일보 이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문 대통령, 윤 대통령, 정부는 기업이다. 우리 경제 체질 완전히 바꿔야 한다. 경제가 어렵죠. 위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투자 위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체질을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의미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월북자로 그렇게 서둘러 규정했던 걸까요? 이 목적을 반드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제1호 혁신위원 천하람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차기 당대표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박용진 의원,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월북자다 라는 결론이 2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국방부와 해경이 조사를 해봤더니 2년 전의 결론은 성급한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월북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월북으로 규정했을까요? 그 이유, 그 물음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뒤집힌 월북 결론. 문 청와대의 지침. 오늘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청와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짙게 제기됐습니다. 월북이 청와대의 뜻이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인데, 자, 이제 그렇다면 윗선에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왜 그랬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방부와 해경의 이른바 최종 수사 결과가 뒤늦게 발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국방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는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피살된 우리 서해 공무원이 월북했다라고 단정지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월북의 증거가 많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도박빚 얘기도 나왔고, 경제 상황 얘기도 나왔고, 가정사, 개인사 얘기까지 총동원됐습니다. 국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월북자로 규정 지은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조사해보니 월북으로 규정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라는 게 현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렇다면 2년 전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동아일보는 그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해경의 발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월북이 맞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첩보 내용을 봐도 월북이고 개인 채무 내용을 보더라도 월북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 그때 배에 벗어뒀던 슬리퍼, 공무원증, 구명조끼 등등이 월북의 근거로 볼 수 있다라는 황당한 얘기까지 당시 정부, 즉 문재인 정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런 근거들이 얼마나 조약했는지 월북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선상에 남겨진 슬리퍼도 월북의 증거다, 구명조끼 착용했던 것도 월북의 증거다, 북측이 이 씨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월북자의 증거다,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확인됐으니 월북자다. 3억이 넘는 빚이 있으니 월북자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우리 국민에게 월북자다라는 딱지를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가 규정한 겁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이 근거가 다 월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뒤집힌 거잖아요. 180도. 맞죠? 맞죠. 그리고 월북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당시에도 이 내용들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좀 깊게 들여다봤던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이 결국 정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월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판단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되는데 이미 월북으로 정해져 놓고 난 다음 나머지 정황들을 끼워 맞춘 것 아니냐 하는 양심 고백까지 있었다고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인터뷰를 듣고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들을 금하지 못했는데요. 이 내용들 지켜다 보시면서 아마 과거에 있었던 뉴스 한 장면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서해에서 처참하게 죽게 된 이 공무원의 아들의 편지, 그 편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편지 내용에는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대통령의 아들, 손자라도 지금처럼 할 수 있습니까?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아빠의 명예를 얘기합니다. 왜 안타까운 대한민국 공무원의 목숨을 구했는지를 묻고 있는 그 시점에 월북으로 규정짓고 그 월북에 대한 정확한 정황조차 얘기하지 못했던 정부의 상황들에 국민들이 분노했지만 유야무야 그 사건의 진실은 덮여져 버렸는데요. 한때 김경수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금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찾아야 될 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벗어놓은 슬리퍼가 월북의 근거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 슬리퍼에서는 여러 사람의 DNA가 나왔습니다. 공용으로 쓰던 슬리퍼였다는 거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근거가 없었으면 공용 슬리퍼를 이 사람이 슬리퍼 벗어놓고 자신 월북한 근거로 해경이 제시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천하람 변호사님, 네, 육체적인 살인은 북한군이 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구조는 못하고 북한에 항의는 못할지언정 이 사람의 인생을 월북자로 규정해 놓으면 우리 정부가 한 건 인격살인에 해당한다. 그때 당시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국가폭력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살인이고요. 지금 저는 오히려 김병민 대변인 잘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이나 팩트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팩트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시신이 훼손당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월북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요. 어떤 국민이 월북했습니다라고 얘기하려면 확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월북이라는 단어 함부로 꺼낼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월북의 정황이라고 했던 얘기들도 방금 진행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빚이 뭐 3억이다, 뭐 300만 원밖에 없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 세상에요. 우리나라에서 채무 탕감 프로그램들 얼마나 다양하게 있습니까? 실제 빚의 규모도 그보다 훨씬 작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작았던 빚마저도 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서 탕감하려고 변호사랑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더 3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있는 계좌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300만 원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월북을 한다? 요즘 세상에요. 가족 있고 하는데 굳이 왜 월북을 해요? 누가 빚 3억 때문에 3억이라 치더라도 월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 저 월북합니다라는 노트를 남겨놓지 않은 이상 함부로 우리 국민의 명예를 월북했다라고 단정지은 거 그것이 사실은 비상식적이었던 일이고 이제 와서 저희가 정권이 바뀌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월북을 단정할 근거가 없으니 우리 국가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은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지 않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배변이군요. 배변입니다.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면 그런 얘기는 함부로 입에 담아서 안 되는 게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 폭력이다. 강도 높은 비판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 그래서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다라는 일종의 실토도 어제 나왔습니다. 국방부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국방부로 출입했던 기자 출신으로서 그때 당시 국방부의 발표에 뉘앙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직구에서도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도 정부의 입장 발표가 석연치 않다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기억도 있는데 어떻게 입장을 바꿨는지 청와대의 답변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국방부의 뉘앙스, 정부의 뉘앙스가 묘하게 바뀝니다. 처음에 국방부의 첫 브리핑은 북한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입장 발표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라고 국방부가 북한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9월 27일 3일 뒤에 입장이 바뀌어요.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군의 입장이 확연히 바뀝니다. 뉘앙스가 확실히 바뀌죠. 자, 어제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국가안보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답변 지침을 받아서 입장을 변경한 거다. 큰 차이입니다. 국방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에 대해서 만행이다라고 규탄을 하는 것과 정확하지는 않은데 시신이 소각된 걸로 추정되니까 같이 공동조사해야 한다라는 입장 변화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오늘 동아일보의 의혹 제기를 보면 서훈 당시 안보실장의 책임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월북 결론과 관련해서 개입한 정황을 당시 현 정부, 지금의 현 정부가 포착했다라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도 오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자, 보세요. 청와대가 왜 이걸 개입합니까?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사건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종전선언과 같은 연설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이제 그 당시에 국가안보실은 기본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 후반 내내 그랬습니다만은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한 북과의 그 관계 설정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그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사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뭐 이런 부분이 그 일반적이지 않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독거리려고 하고, 물론 앞서는 이런 어떤 우리 말하자면 해경 관련해서 해수부의 관계자가 이렇게 월경을 해서 이렇게 사살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봤을 때 국가라고 하는 개념, 결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너무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업적에 집중하다가 그런 사건의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축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안보실의 개입이 있지 않았겠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확실히 단정할 수 없겠으나 네. 종전선언 등등 남북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른바 은폐로 볼 수 있는 개입을 했다. 만약 개입을 했다면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바로 그 다음 날 뭐 뉴욕 시간으로 오후 1시에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오후에 오후 3시부터 이 사건이 오후 9시 반에 끝나는 그런 사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거다. 아무리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같은 큰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민간인의 어떤 사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마 그때 당시 감청과 관련해서 오판을 한 것 같아요. 북이 우리가 감청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에 대한 남한 정부의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22일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살해하고 나서 그 다음 날입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
물론 연설이 녹화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살해된 바로 다음 그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했던 말은 남북관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의문입니다만 왜 문재인 정부가 섣불리 월북자로 규정을 지었을까? 혹시 대통령이 강조했던 종전선언 기류와 관계 있었던 거 아니냐? 남북관계를 의식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라는 비판과 의문이 실제로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하나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건 해경이 당시 24일 첫 발표에서는 유서가 없다.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해경이 발표합니다. 그런데 돌연 29일에 해경이 도박빚, 월북 의사 표명, 구구절절히 근거를 들며 월북이 맞다라고 입장을 뒤집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해경의 입장 변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기억하십니까? 서훈안보실장의 발언입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이 시점상으로 보면 김정은의 사과문이 오고 나서 월북은 아니라던 해경이 갑자기 월북이 맞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시점상으로만 보면 대통령의 종전선언 강조 이후에 국방부와 해경이 입장을 돌변해서 갖은 근거를 들면서 월북이 맞다라고 국가가 규정을 하는데 종전선언과 김정은의 감사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까?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초기에 그 표류를 하고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발견되었을 당시에 우리 정부가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의 감청 시스템에 의해서 해경과 해수부는 그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군은 알고 있었다. 군은 알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은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때는 이게 월북인지 아닌지 표류인지 단순 실종인지 이런 걸 이제 모르는 상태니까 어떻게든 그 정황을 그 부처 간에 공유해서 우리 국민을 안전 조치하라. 그리고 그 안전하게 해서 다시 송환시키라라고 하는 것을 북한 군 당국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그렇죠. 시간에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을 하나 짚고 싶고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는 그 어떤 그 규정력과 충격은 대단히 큽니다. 예. 우리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규정을 어떤 명확한 그 근거 없이 단정했다고 한다면 전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는 봐요. 특히나 그 유족들이 초기부터 왜 월북이라고 자꾸 주장하냐 이러면서 상당히 반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을 얘기를 드리면 지금 여러 언론과 이제 또 그 지금의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문재인 정부가 혹은 청와대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 때문에 중요한 어떤 사안, 정치적 사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좀 마사지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했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1차 서해 교전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군부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당시 조성준 국방부 장관이 이미 대통령한테 지침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일이 벌어지면 초전박살 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후 보고합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북한군은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기에 자기 전투사의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대한민국 군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베이징에서 남북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차관급 회담이 막 진행되고 있었던 때예요. 대통령으로서는 그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러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결국 그 뒤에 다시 1년 뒤에 남북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일을 상기해 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단 1cm의 양보도 없다라고 하는 그 방침이 분명해야 되지 다른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민주당의 전통이고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방침인데요. 다만 제가 한 가지는 더 이제 좀 아쉽게 좀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해경과 대한민국 국방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고요.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주체가 입장이 달라지는 것도 해괴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도 좀 황당하고 두 번째로 이게 만일에 정권이 바뀌어서 여러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난리쳐서 대통령 선거 때 이득 봤었던 지금의 여권의 태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만일에 지금 또다시 그 정치 기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월북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정치적 의도로 개입했다라고 또 명확한 근거 없이 막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저는 대한민국이 또다시 불행한 수레공으로 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님 말씀에 대한 얘기는 과거 NLL 말씀을 꺼내셨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돌아가신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다는 거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훼손당한 피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이 있다는 명확한 진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쭉 설명했던 전제는 월북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월북으로 단정지었기 때문에 그 어린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됐던 그 지난 아픔에 대해서 이 정부, 지난 정부 그리고 그 지난 정부에 함께 몸을 담았던 집권당의 정치인들은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 한두 번의 사과가 아니라 유가족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정말 그 아버지의 명예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그 차가운 서해 바닷가에서 이 공무원이 정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그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골든타임의 순간 우리 정부는 군에서 첩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을 텐데 6시간 정도 살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골든타임에 과연 우리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겠는가에 대한 첫 번째 물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민을 살리지 못했던 그 참담한 순간, 그 다음 이어지는 보도는 처참한 만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불에 태웠다는 소각에 대한 내용이 전해지는데 나중에 그 소각을 추정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월북으로 규정합니다. 살리지 못했던 국민을 월북자로 낙인 찍은 행위에 대해서 어떤 말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은 1987년을 기억할 겁니다. 영화 1987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의 모습들도 함께 잡히게 되죠. 그 영화 1987의 대사 중에 저는 기억나는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거요? 그 당시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가지고 수사하던 경찰 내부에서 양심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경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가족들 임진강에 갖다 던져버릴 거야. 응? 월북하다 죽은 거로 처리하면 그만이지. 많이 해봐서 알 거 아니야.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대한민국 86세대를 대변한다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월북이라고 낙인 찍고 그 유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 게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던 정치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 작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했던 지난날에 대해서 깊이 고개 숙여 반성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진실을 함께 찾아나가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만약에 이 지금 정부 발표대로 천하람 변호사님 네. 마땅한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당시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월북이 맞다라고 공공연하게 했잖아요. 이건
근거가 없는데도 월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면 이건 명백한 인격 살인이고 국가 폭력이라는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좀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연적으로 봤을 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월북 규정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김정은의 사과문, 서훈 안보실장이 직접 들고 낭독을 했잖아요. 김정은의 사과문. 그리고 대통령은 뭐 다 국민들 기억하시겠지만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라는 게 어떤 정치적인 어젠다였고 만약에 종전선언을 하려면 남북 간의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했다. 월북자도 아닌데 국민들의 분노가 있다면 종전선언을 당연히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은폐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아까 김영주 의원님 해주셨는데 정말 국가가 종전선언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정치적 내지는 정무적 이해 때문에 국민을 버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짚고 가고 싶은 거는요. 우리 국민이 월북을 하면 죽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월북을 했다고 해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북한군부터가 불법 침입자로 규정하고 대응 사격이 됐든 어떻게 됐든 사살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자꾸 월북이라는 얘기를 애초에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국방부에서도 시신 소각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편지가 나오고 나니까 이거 좀 추정되는 거고 좀 더 우리 연구해봐야 돼. 저희 법조계에서도요. 처음에 나오는 최초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단정적이었다가 2차 진술이 애매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중간에 뭔가 압력이 있었구나라고 저희도 수사할 때도 생각합니다. 이건 압력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확실하게 소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이 압력이라는 게 뭘까? 해경과 국방부를 동시에 쥐고 메시지를 마사지할 수 있는 주체가 뭐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청와대죠. 그럼 청와대에서 이걸 왜 했겠느냐? 결국 뭐 대통령 아까 연설하신 것 사전 녹화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전선언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당했다. 게다가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되면 이 종전선언 메시지가 흐려지고 완전히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종전선언 물 건너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메시지를 정치적인 이 진로에 따라서 바꿔서 맞춘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월북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당시에 아무리 우리가 좋게 생각하더라도 그랬다면 사전 녹화였다고 해도 지금 아까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랬어요?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고 우리 종전 선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사전 녹화였더라도 저 부분 정도는 편집해서 덜어내야죠. 왜 그대로 내보낸 겁니까? 생명 공동체라는 말을 적어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지금 대통령께서 남과 북이 생명 공동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랑 해경이 눈치 안 보겠습니까? 저는 그게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당시에 이 사건에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당사자였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 이건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국방장관이 월북이라고 거의 100% 단정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걸 다 은폐를 한 겁니다.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사실 체계적으로 이걸 했거든요. 청와대 안보실에서. 그렇죠? 김정은하고 친서를 주고받고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는 조짐이 있었어요. 9월 8일 날 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고 그 답장이 9월 12일 날 옵니다. 9월 15일 날 유엔 연설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던 것 같고 그래서 불 끌라고. 저 뒷부분에 이제 월북 조작이다라는 발언도 있는데 그거 챙겨주세요. 거기 지금 안 들어갔는데 운동권이 제일 싫어했던 게 월북 조작, 월북 딱지,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앞서 김병민 전 대변인이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이제 월북 단정 옳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에서 혹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작했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들이 나오는 게 지금 하태경 의원하고 얼마 전에 했었던 자기들이 발표했었던 내용을 이렇게 뒤집는 국방부하고 해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말바꿈과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김병민 대변인하고 천하람 변호사가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남북 평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반도의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있는 사이에 그 꽃게잡이철에 벌어지고 있는 NLL 침범과 관련해서 조성준 국방장관이 지침을 얘기하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현장에서 대응하라는 거였어요. 진짜 초전박살 냈다니까요. 우리는 경상자 2명밖에 안 나왔는데 저기는 143명이 죽거나 다쳐버린 거 아니에요. 배는 3척이나 완전히 전파되고 완파되고 이런 일이 만들어졌는데도 북은 남쪽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이고 이게 대화의 길로 나옵니다. 예. 지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그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거 조작이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얼마 전에 자기들이 했었던 발표를 다 뒤집는 얘기를 저렇게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 내부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일들 단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민주당이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김대중 시절의 전통 NLL을 달 1cm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화록의 진실 이런 것들이 왜곡되거나 침해되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예.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뭐 진상조사위원회 객관적인 중립적인 진상조사위원이라든지 혹은 국회 차원에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만일에 이 진상조사가 밝혀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와 관련된 관련된 사람들은 그와 응분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또 저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마땅한 어떤 책임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축소했다라고 단정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진실은 한 가지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전후로 해서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등을 운운하면서 왜 구조하지 않았냐, 그 시간에 대통령이 뭐 했냐 라고 하면서 뭐 갖가지 눈살 찌푸리는 추측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야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의문 제기였다고 보거든요. 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7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는가. 많은 국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똑같이 우리 공무원이 살아있었어요. 6시간이나.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에게도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나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구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그 흔한 북한의 전통 문자까지 보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 6시간 동안 우리 국민 안구하고 뭐 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되면 사실은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겠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한 국정조사를 했듯이 만약 저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도 느닷없이 이렇게 국방부와 해경이 자기 말을 그대로 뒤집듯이 저렇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하게 이거 어쨌든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지금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어떤 그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더 차분하게 예를 들면 역으로 갑자기 윤석열 정부 오니까 입장 바꿔서 이렇게 발표해라고 지시 내렸다. 그 부분도 개입이에요. 어찌 보면 물론 진실을 가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정치적 논쟁이 되지 않기 위한 좀 더 진중한 중립적 지대가 필요하다.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 방금 뭐 양측에서 다 얘기했지만 월북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일말의 월북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자고 할 수 있는 지점도 있는 거거든. 다만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월북했다라고 규모한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정부 간에 이런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중립지대에서 좀 그 장기적 과제로 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 과제로 뭐 이 모든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러면 해경과 국방부가 이렇게 빠르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느냐? 유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이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얼마나 절절하게 얘기했습니까? 빨리 우리 아빠 명예 좀 회복시켜달라. 그 막내딸은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일단 이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차차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아직까지 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못 보고 있는 뭐 특별정보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좀 열어보고 이런 거는 차차 하더라도 월북을 단정지을 만한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월북을 단정지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었으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야권 인사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윤건영 의원이 아마 앞장서서 우리 알고 보면 이런 거 있었어요라고 얘기했을 건데 그런 얘기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유가족들 중심으로 우리가 국가가 생각해야 된다. 이미 국가폭력을 저질렀다면 최대한 빠르게 사죄하는 게 도리죠. 예. 당시의 중론도 정부가 제시했던 근거들이 반드시 월북의 근거로 볼 수 없다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사실 그때 당시 중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그랬을까? 이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 관계자, 과거 정부는 섣불리 월북 시도를 추단했고 유족의 진상 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자진 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황 높다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 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박용진 의원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묘하게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어떤 갈등 구도,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싸움 구도로 번지면 본질이 굉장히 왜곡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양쪽의 입장을 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공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월북으로 단정했던 문재인 정부의 판단 근거는 적어도 당사자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여론의 주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수석을 했었던 최재성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건 음모 기획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들어보시죠. 일종의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지금 기획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월북 아니다라는 그런 근거 없이 그냥 그때 잘못 발표했다. 이렇게 해경이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안 맞고요. 네. 우선 근거를 대야 돼요. 월북이 아니라는. 그다음에 해수부가 알아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일종의 음모 기획이에요. 수석을 지냈던 최재성 전 수석은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교묘하게 짜맞추기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미 여야 간에 큰 논쟁이 돼버린 셈입니다. 그 가운데 피살 공무원의 아내, 유가족의 입장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직접 유가족의 아내도 인터뷰했었고 유가족의 친형도 만나서 인터뷰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빠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시신도 없었고 월북자인 상태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는 일이고 굉장히 어린 막내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굉장히 이제 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가족들은 얘기해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2년 동안의 일들이 그냥 이렇게 필름처럼 막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 아이들하고 수고에 잘 살아야 되나를 막 반복하면서 갈등했던 그 시간들이. 아들이 내일 생일인데 대통령한테 큰 선물 받은 것 같고 이제는 정말 편하게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도 월북자라는 오명은 벗었으니까. 앞서 한 민주당 인사의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라는 발언도 들어봤는데 저는 그 발언이 유가족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후벼 파는 발언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월북이었다고 규정했던 근거를 대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소위 봉인을 해둬서 현재는 그걸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망한 공무원 친형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워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고소 고발도 해야 됐고, 대한민국 정부의 그때 당시의 담당자들, 그다음에 북한의 관련자들을 이제 적시하고 이제 추려내야 되겠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던 것들을 열어봐야죠. 헌재 판단에 의해서 열람을 해볼 생각입니다. 당시 법원도 유가족들의 요청대로 청와대에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근거와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열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유가족들의 입장인데, 문재인 대통령 측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윤건영 의원입니다.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회행위다라고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물론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문재인 정부의 이유도 있겠고, 국가적인 안보상, 뭐 첩보 자산에 대한 중요도도 이해는 되지만, 이 모양새가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라면서 정작 월북이다라는 근거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묶어두고 이건 열람 안 된다, 국가적 자행이다라고 반대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시절에 참 많이 썼던 얘기들이 있는데요.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왜 국가 안보 보안 등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하지 않는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다수당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을 먹고 이 내용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 오래전부터 했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사람이 먼저다라고 늘상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적인 지식,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봉인에 대한 뭐 국가 안보 등등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얘기했던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됐던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아무런 정황 증거 명백하게 확인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자로 낙인 찍는 모습들이 과연 온당했는지, 이런 내용 살펴보려면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을 들여다보는 게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면 군에 있었던 정보들, 이 국회 내에서는 또 정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다 공개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하나씩 좀 차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건건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 경찰이 최근에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도요.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백현동 수사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확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뿐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의혹을 두고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을 동시 수사하는 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 중심에 한동훈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입니다. 문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동시 수사,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대통령과 교감한다. 이건 대검 기획수사다. 그 중심엔 한동훈 장관이 있다.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모르겠나. 이 말은 약간 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잡아서 정치보복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다. 이런 메시지는 아니겠죠, 설마? 아니죠. 예. 그 무슨 말입니까, 저거? 박영진 의원님. 제가 오히려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네네네. 지금 검찰총장이 누구죠? 공석이죠. 검찰총장. 예. 없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없는데 대한민국 검찰의 인사는 다 되고 있습니다. 누구로? 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친한 사람들이 다다다닥 좋은 자리 다 가고 특수통 천하가 되어 가고 있고요. 검찰의 수사가 다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핵심
수사 역량, 특수통 출신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조직의 인사, 수사, 재정 싹 다 법무부 장관이 다 해요? 그리고 거기 검찰총장 하마평도 지금 안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대통령이 다 직접 다 하실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다 하실 거예요? 지금 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고 이 마이크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기자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검찰총장 출근할 때 거기서 물어봐야죠. 그거를 왜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봅니까? 직접 수사하지도 않고 지휘도 안 한다는데. 근데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검찰총장도 없는데 검찰이 암시랑토 안에 다 잘 돌아가. 이거 국민들이 다 아세요. 한동훈이 직접 다 하는구나. 그 얘기를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딱 찍어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아무리 의도를 가지고 뭘 좀 하시려고 해도요. 그거는 대통령도 멀리 떨어져 계셔야 되고 법무부 장관도 한 6정거장 정도는 떨어진 데서 계셔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다 하는 이런 전례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니까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정치보복이다. 괜한 오해를 한동훈이 만들어내고 있고 예. 이런 의심과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정치인의 모든 발언은 부메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는 그냥 뭐 길게 해석할 필요 없이 우리도 해봐서 아는데 수사 권력 마음대로 한다. 기획해서 정권 마음대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뭐 그러니까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뭐 수사하지 마 이러면 또 안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문제인 거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정권 잡았을 때. 뭐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요. 박용진 의원님 말씀 뭐 일부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특수통 전성시대, 특수부 검사 전성시대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였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하기 전까지. 그때만큼 특수부 검사들이 뭐 힘이 있을 때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법무부 장관 6정거장 떨어져 있었어야 한다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 그렇게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 뭐 본인 인사권 다 휘두르고 검찰총장이 심지어 있는데 지금 없잖아요. 있는데도 뭐 그냥 인사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랬는데 6정거장 뭐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민주당에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검은 지금 검찰총장 없지만 대검 차장이 임명돼 있습니다. 그분도 뭐 의미 있는 되게 뭐 중요한 검사시고 그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일 거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지금 정부의 행태와 상관없이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을 만한 얘기고 우리 사정기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흔들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일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하실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이게 사방 청지가 온 천하가 다 지금 뭐 신종 내로남불 시대예요. 신종 내로남불. 지금 천하람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면 아니 추미애가 있는데 나는 못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때 이렇게 했어서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는 안 할란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그거를 아니 추미애 장관 시절 때 했는데 한동훈이라고 못하냐?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국민들이 내로남불 시대 종료하자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시대에 내로남불이 꼽히면 이게 내로남불 만발 시대가 오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내로남불 하자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이런 내로남불을 지적할 자격이 있는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시는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저항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저희 당 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그런 검찰 내부에 법무부 장관이 과도한 권한을 휘두르고 능력 있는 사람들 좌천 보내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요. 한동훈 장관이 내로남불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 논쟁 뜨거운데 말씀 끊어서 자천식 죄송합니다. 자리 한 5개를 더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뭉갰던 걸 게시한다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천하람 위원장과 박용진 의원의 의견은 정말로 상이한데 상당히 흥미롭군요. 이재명 의원 본인의 입장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SNS에 연일 이런 메시지까지 올렸습니다. 검찰이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됐다. 본인이 연루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합니다. 일단 기소해서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히지 않은 음모가 있다라는 음모론까지 꺼내들었고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굉장히 강한 비판의 용어, 사법살인 기도다.
근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본인이 한 번도 소환 조사는 안 된 상황. 수사하려고 하니까 사법살인 기도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야의 인식 차이가 그만큼 큰데 그러면 이번엔 민주당 쪽의 의견을 들어봤으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반박 의견도 치열한데 한동훈 장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권에서 최근 1년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거다. 이거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거다라고 강한 반박을 했습니다. 즉 반발을 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의혹은 중대 범죄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의원이 중대 범죄자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반박을 한 겁니다. 받아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윤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 쪽에서 전정부 관련 수사나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도 민주당의 반발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안 했냐? 그대들이 하면 적폐 수사고 이 정부에서 하려고 하면 정치 보복이냐? 이건 내로남불이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반박이었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그래서 이제 뭐 사법 시스템으로 한다. 또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한다. 당연한 얘기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미 그 속에는 이미 그 DNA 속에서 검찰의 DNA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눈치 보기가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봐요. 실제로 뭐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윤석열 그 검찰총장 시절에도 어쨌든 검찰이었고 지금도 검찰입니다. 그 똑같은 조직체인데 실제로 그때는 수사를 안 했고 물론 뭐 윗선에 의해서 거부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갑자기 표변해서 수사를 더 세게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로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죄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미 대통령께서도 검찰 DNA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이건 제가 된다 하면 수사를 하는 것, 뭐 그게 자기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올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 자체가 과연 어떤 법적 자체로 봤을 때 정당한가에 대한 자기 제어가 없습니다. 검찰이란 조직은. 그리고 검찰총장도 없는 거고 이미 지금 현재 상태는 대통령과 검찰이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 자기도 모르지만 아무리 중립적이라고 하더라도 중립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정당한 뭐 수사라고 하더라도 더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김병임 대변인 동의하십니까? 지금 일단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서 과거에 있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이미 숱한 국민적 의혹들이 있는 일들에 대한 연속성상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수사로 민주당이 규정하고 싶겠습니다만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사람이냐 저쪽 사람이냐 가리지 않고 수사했던 그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집어넣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건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수사했던 거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또 그런 애들에 대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 검사 출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신뢰를 보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났던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거대한 권력형 범죄 비리가 있으면 이 내용들을 국민들께서는 덮으라고 할까요? 수사라고 할까요? 여기에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적 음모가 기획된다면 국민들은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이 일을 담백하게 지났던 일들에 대해서 수사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 저는 이거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했던 말이 저는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라. 그때가 이미 정권이 한 2년차, 3년차를 지나고 있었을 때로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 시기가 지나게 되면 많은 행정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권력형 범죄 비리들이 싹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됐을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 형평성과 중립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근데 한 달 되는 시점 속에서는 지금 있는 정부의 새로운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났던 일들에 대한 연속성상의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 그 내용들을 면밀하게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가져왔던 블랙리스트 문제가 숱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문 정부의 같은 일들이 반복돼서 똑같은 문제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 일에 대한 법의 엄중함과 그 중요성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면서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일 뿐이냐라는 여야의 시각 차이 고스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과연 이재명 의원이 본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지 마라,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짓는 거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서의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이재명계 의원 중에는 지금 당대표 나오는 게 방탄 출마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다. 신문 읽어준 남자도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경찰의 압수수색,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어제 단행됐습니다. 자, 천하람 위원장님, 변호사님, 이거 뭐 어떻게 압수수색, 어떤 의혹입니까? 네, 우선 그 시청, 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이제 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특혜가 있었는지, 민간업자가 이제 원래 거기가 개발하기 어려운 땅인데 백현동 아파트가 그 옹벽 있고, 있는 거기 아닙니까? 예, 원래 거기 이제 그 아파트 짓기 어려운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럼 이게 막 바뀌어가지고 행정 처리가 뭐 신기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특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고, 이재명 의원과 뭐 정진상 당시 실장인가요? 주고받은 이메일 등 관련한 자료들이 압수수색의 대상물로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이 관련돼 있는 의혹이 총 6건인데 지금 수사가 다 진행됐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관련 의혹,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갖고 보복해? 라고 반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내역을 좀 띄워주면 볼까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좀 제가 여쭙고 싶은 건데, 자, 이재명 의원 주장대로 그럼 수사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지 좀 따져보면, 장남 불법 도박은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좀 수사가 해야 될 것 같고, 글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의원도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경기도 감사 결과가 법인카드 유용이 있다라고 인정됐으니까 저것도 수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2개 정도 빼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온 뭐 고소고발 사건, 예. 혹은 뭐 그 수사기관에서 인지가 돼서 시작된 사건, 뭐 이런 것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 관련자들이 수사 당국의 뭐 어떤 정치적 의도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무죄를 밝히기 위한 노력들은 또 별도로 진행해야 되고요. 수사에 또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아침에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질문 대답하시는 과정 다시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 법률 전문가들 대통령으로 뽑지 맙시다.
제가 볼 땐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법대로 하자고 그럴 거면 그 정치는 뭐예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법기관은 과거의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행정 권력은 오늘의 일을 처리해야죠. 정치가 미래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정치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 저놈들 잡아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미래를 한치도 못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천하람 변호사님한테 죄송한데 출세길을 막는 것 같아서 이 대통령 뽑을 때 그 법률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게 나서게 되실 때 오히려 안 좋은 국면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본인은 법률가가 아니라고 지금 물론입니다. 저는 법률 출신가는. 박용진 의원님 얘기 잘못 들으면은 이재명 의원 측에서 크게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재명, 문재인 다 법률가잖아. 그저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네. 저도 천하람을 치는 척하면서 이재명 의원을 겨냥하신 게 아닌가. 오도에 생각했습니다만은. 쓰리 쿠션이라고 좀 이런 말 쓰면 안 되군요. 쓰리 쿠션 뭐 당구 기술인데요. 뭐. 예. 근데 저도 뭐 말씀하신 거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이 과거의 일을 현재로 끌고 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그 과거의 일을 밝히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내버려 두고 수사 결과를 두고 그걸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방어막을 치고 정치보복이다, 뭐 우리 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과거의 일이 현재 또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차분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사 나오겠는데요. 박용진. 법률가 출신은 대통령 되면 안 돼. 가로 열고 이재명 의원 저격. 가로 닫고 나오겠는데 기사. 농담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2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실루엣. 낯익은데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김윤옥 여사에 이어서 권양숙 여사에 이어서 이순자 씨도 예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중진 부인들과 오찬을 하면서 언니들 고생하셨죠 라는 언니들 호칭을 썼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여사님 오늘 대통령 메시지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대통령실과 일정 상의하셨습니까? 오늘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양산에 언제 방문하실 예정이십니까? 수행인원 줄이신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선거 때 고생했던 중진 부인들과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격려와 노고를 취하기 위한 자리일 텐데 거기서 언니들 고생하셨어요 라는 친근한 호칭을 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4선 이상 부인 11명 오찬을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여사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대통령 시계도 선물하고 중진 의원 부인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사모님 했다가 나중에 이제 분위기를 녹이려 언니들 하며 선거 때 노고에 감사했다. 언니들 고생하셨죠. 참 좋았고 솔직하고 소탈하다고 하더라. 권성동 원내대표 부인분도 그러면 참석을 했는데 이제 언니라는 호칭. 자, 김용주 의원님, 이 언니들 호칭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친근함의 표현이고 예전에는 아무리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 나이가 중진 부인보다 어리더라도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진들의 부인들이 이제 예우를 갖추는 모양이었는데 이제 그 파격을 깬 거죠. 언니들 고생하셨죠. 제가 지금 언니들 얘기에 발언을 해야 됩니까? 예. 사실은 뭐 좋습니다. 다 좋으신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자축위원회를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서 비상경제장관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자축위원을 하고 있는 거 이건 소통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당의 중진 의원님들 사모님 모셔놓고 줄 세우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뭐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만 하더라도 완전히 대통령과 다른 자기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 교수를 하고 있듯이 그렇다면 아예 정확하게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고
대통령실에서 부속실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활동한다고 해서 프로토콜답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난 대선 때 나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으면 아예 저런 활동을 아예 안 하시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런 뭐 대통령과 한 시민으로서의 소통 장면이 국민이 참아줄 수 있는 기간 한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국민하고 더 소통하는 걸 싫어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저게 과연 국민의 먹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조용한 내조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리고 또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개인과 관련돼 있는 사람을 청와대 직원하고 끼워 넣어서 가시게 하고, 말이 나니까 이번에는 뭐 말하자면 전두환 씨 부인 만날 때는 안 데리고 갔다. 이것이 가십이 되는 게 지금 국민 전체, 또 국민의힘 전체, 또 권성동 의원이 저런 얘기를 전할 때입니까? 지금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뉴스 집중도가 워낙 높아서 전직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들을 예방해서 여러 얘기, 국민 통합적 행보를 벌이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많은 관심도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뉴스 가치들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공적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좀 조심조심 행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대통령실에서도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배우자들을 만났던 일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것이, 선거 때 제 아내도 그렇고 원외위원장들의 배우자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의 국민의힘의 많은 배우자분들이 모여서 이번 대통령 선거 승리에 정말 조금이라도 작은 벽돌 하나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김건희 여사도 함께 좀 참여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선거 와중에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참여하지 못했던 측면들도 있었을 거고, 늘 마음속으로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에 대한 측면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모임들을 주도했던 중진 의원들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사모님 얘기하면 또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편안한 표현으로 감사한 마음들을 표현했던 건데, 이런 일들까지 너무 문제를 삼는 것은 조금 지나친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소식,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홍준표, 박지원 두 분인데 두 분이 또 홍준표 시장이 박지원 전 원장을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은 나를 제발 논란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항변했다라고도 합니다. 함께 보시죠. 홍준표 시장, 재임 중 알게 된 비밀 무덤까지 갖고 갈 생각은 안 하고 너무 가볍게 처신하며 언론 나와서 이 나대는 모습이 좀 좋지 않다. 아직도 관종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건 고쳐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지원 전 원장이 엑스파일 얘기를 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정작 궁금한 서해 피격 공무원 이야기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답변 안 할 거다. 해소도 안 된다. 그러자 진행자가 그럼 엑스파일은 왜 얘기하셨냐? 라고 묻자 순수한 의도로 말했는데 왈가왈부. 나를 제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자 혹자는 과연 이거 누가 끌고 있는 거냐? 라는 의문을 제기한 혹자도 몇 분 있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네. 제발 날 끌어들이지 말라. 박지원 원장이. 나 가만히 있는데 왜 끌어들이냐. 아니 누가 엑스파일 얘기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뭐 또 하태경 의원 얘기까지 하시면서 막 굉장히 이게 일이 커지게끔 본인이 만드신 거거든요. 저는 이건 고도의 노림수라고 봅니다. 예, 본인이 사실은 이번에 민주당의 비대위 구성 이런 단계에서도 내가 어떤 민주당의 보탬이 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손 드셨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아무도 안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뭔가 역할은 별로 좀 없으시고 결국은 본인 잘하시는 언론계에 화려하게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신호탕으로 엑스파일 내가 존재감 있다, 아는 정보도 많다, 나를 뽑아 먹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시고 나서 이제 이게 국정원에서도 문제 삼고 국정원 과거 이제 국정원장들 모임에서도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조금 이제 자제하는 뉘앙스를 하면서 오히려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조금 어색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회 상황 한번 여야 상황 점검해 보죠. 시작합니다. 재밌는 사건이 나왔는데 수박 선물을 자연스럽게 여름이라 돌렸는데 너 수박이지? 하는 수박 논쟁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선물할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박은 선물하고 싶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못할, 자,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안규백 의원이 주인공입니다. 자, 일단 안규백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 여야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에게 수박을, 하필 이 와중에 또 왜 수박을 선물하셨어요? 수박 선물 받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 내가 수박이라는 거냐? 지금 나 먹인 거지? 날 수박이라고 하는 거냐? 정치적 의도 담긴 건 아니냐라고 일부 의원이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안규백 의원이 선물한 수박 사진도 좀 준비돼 있고, 안규백 의원 정치적 의미 없다. 안규백 의원 고향이 고창이라 고창하면 뭐요? 수박. 맨날 돌렸다. 올해도 돌린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사진은 이겁니다. 자, 수박 하고 이제 안규백 하고 선물이 와서 받은 의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수박 아닌데? 박용진 의원님 받으셨습니까, 수박? 제가 어제 확인하진 않았는데 저는 안규백 의원이 보내주시는 거 해마다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네, 받았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저 수박에 대한 어떤 정책 의미를 담지 않고 있고요. 수박 좋아하십니까? 저 매우 좋아합니다. 박용진 수박은 화채도 수박 좋아하고 매우 좋아해. 예, 그럼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 수박이라고 하는 표현과 단어가 정말 피눈물 나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랑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이른바 이제 급진주의자들을 예. 공격할 때 독재자들이 쓰던 단어고요. 영화에서도 뭐 나왔고 문학적으로도 이게 나왔었고 실제적으로도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민주당 안에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쓰인다고 하는 건 정말 민주당이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제가 전 최근에 수박 얘기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너 수박이지라고 하는 조롱과 이런 문자를 받아오고 그래요? 있거든요. 몇 년.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그때는 이른바 친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근데 정말 그때는 그 수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걸 보면서 상당히 놀랬고 속은 빨갛다. 일단 슬펐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와서 문자 폭탄이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 대통령 경선 2017년 대통령 경선 때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는데 수박이라고 하는 단어뿐만 예. 아니라 다른 당으로 가라, 뭐 새누리당으로 가라,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이런 표현을 듣고 욕설을 당하면서 5년을 저는 이제 지내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어쨌든 뭐 극성 팬덤, 뭐 악성 팬덤들의 이런 문자폭탄 행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당의 다른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저는 이제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강성지층에 끌려가면서 국민들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거든요. 개파로 살 건지 민심과 함께 살 건지 민주당이 빨리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안규백 의원이 잘못했다고 봐요. 안규백 의원이 잘못했다? 예. 국회의원 전원한테 돌렸어야죠. 그걸 수십 통,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데 받은 사람이 모욕적으로 느끼는 그런 행위죠. 섬세하지 못했죠. 안 받은 사람은 오히려 아휴 다행. 받은 사람은 내가 수박이란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 전체를 주든지 아니면 제 같은 경우는 주려면 다 주라. 300명한테 다 줬으면 수박을. 저 옆 당한테도. 예, 그게 화해의 제스처도 있고 이거 수박의 의미를 그렇게 쓰지 맙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2차 중에 몇십 명한테만 골라서 수박. 그러면 좀 욕먹어도 싸죠. 고창에 수박 말고 사실 다른 특산품도 좀 많죠. 아니 그런데 뭐 성주 참외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 몇 통 더 써가지고 지금 수십 통이 아니고 최소한 170통 정도를 그냥 전체로 하면 그런 오해를 안 받잖아요. 예, 여러분 수박은 죄가 없습니다. 진짜로 수박은 죄가 없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네요.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또래죠.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대표. 물론 나이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좀 많습니다만 신윤이라고 불리는 배현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충돌을 연일하면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싸늘하다라는 언론의 관측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어제 많이 먹었어. 예, 제공이 시작하겠습니다. 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어떤 의도를 혁신에 담지 않겠다. 앞으로 당내 건전한 조직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배현진 의원의 이준석 대표를 향한 날선 발언인데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을 두고 배현진 의원과 설전을 벌인 바 있죠. 안 의원이 땡깡을 부린다라고 표현을 했군요. 최고위원 추천. 그러니까 국민의 당목 1명, 국민의 힘 사람 1명을 이제 2명을 추천한 건데 땡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배현진 의원이 안 의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하면 졸렬해 보인다라고 또 졸렬이라고 이준석 대표를 저격합니다. 땡깡은 일본말이라 부적절하고 생떼를 부린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지금 친윤계와 이준석계가 이게 묘하게 충돌하고 있는 양상 두 분 어떻습니까? 아니 뭐 사실 근데 배현진 최고위원이랑 이준석 대표 사이가 평소에 좋습니다. 좋습니까? 저 이준석 대표 전날은 유독 그 전날 인도 대사신가 누구랑 과음을 했더라고요. 과음을 해가지고 인도 대사랑 과음. 네, 인도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뭐 위스키를 굉장히 잘 드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날은 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배현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 면전에서 혁신위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한 날도 있었는데 그날도 끝나고 나서 점심도 같이 뭐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자체가 논쟁을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익명 인터뷰 이런 게 아니라 본인 면전에서 본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는 크게 개의치 않는 스타일이라서 저 정도는 뭐 충분히 서로 할 수 있는 의견 교환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인도 대사가 술을 잘 마시는군요.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인도 대사였는지 아무튼 인도 분이었어요. 인도 분이었다. 인도 분들. 김병 대변인님, 네.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2명을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안 받는 걸 두고 배현진 의원이 아니 이걸 바꾸 말고를 표결로 하는 건 졸렬하다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의원 땡깡 발언 뭐 등이 이제 부딪힌 것 같은데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보통 당내 갈등이 촉발되려면 공개적인 발언으로 설전을 주고받는 건데 당연히 내용에서 최고위원회 이 공개 발언이 끝나고 비공개 시간에 여러 얘기들을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도부가 잘 적절하게 고민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하면서 합당 정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터라 아마도 안철수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주장 마냥 무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다양한 이야기들, 수박 얘기부터 인도 위스키 얘기까지 좀 다양한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과 또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